이 지금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안에 역사의 흐름으로 보자는 정권 교체가 제가 이 순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26일이죠. 예정된 네. 2심 선고가 그 선고 등 우리가 지난번에 촛불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21%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논쟁은 했지만 그때 크게 봐서 어쨌든 문재인 그 후보의 41%, 심상정 7%, 48%, 그 다음에 여기 24%, 21%, 6% 하면은 그게 51%입니다. 이게 51대 48이었어. 보수가 더 이 총합으로 보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호남표다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 볼 수는 없다는 그 문제 제기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는 알다시피 이 0.73% 차이가 나서 딱 붙었던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번 대선 또 그와 같이 만약에 지금 나오는 대로 아까 김문수 가상대결 이게 탄핵되고 하면 오를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정당 결집도 부분이 저기는 90%인데 이미 아직 70%라는 이야기잖아요. 84%인데 여기는 61%니까 25%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같이 거의 90% 넘어가니까 그렇죠. 나중 되면은 그러면 정당 지지율에 비슷하게 수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저 박빙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심 선고 제가 볼 때는 2심 선고가 그 큰 지장이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장동 그거하고 또 상관없이 2심 선고는 안다 모른다 문제거든요. 가장 큰 거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저는 이 신뢰의 문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다 익스큐즈가 다 됐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보수의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되고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현재 이 윤석열과 이재명 이 판을 흔들 수는 없을 거다. 근데 문제는 1, 2% 그런 박빙 승부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그 대선 이후에도 계속 내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들. 예,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순리를 탄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를 절대로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헌정수호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압도적 헌정수호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공동정부로 가야 된다. 이게 그것을 탄핵 인정이 되면은 저는 준비했다 바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압도적 지지인데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했던 원샷 그 오픈 프레임 그 선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뭐 그게 이 불안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오히려 넓게 그 가져가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보수 중도 정당이다. 현대로 정책도 보다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가져나가야 이 7대 3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게 뭐 1, 2%의 그게 아니라 압도적인 어떤 최소한 20%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더 큰 격차로 이겨주는 것이 국힘당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느 후보든 더 큰 격차로 이겨줘야만이 국정이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2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2심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까지 감안한 부분이 이미 여론에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정 부분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50대 50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80%는 반영이 되는데 20%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20% 정도의 그 유동층들은 표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차가 뭐 한 10% 20% 벌어져 있을 때야 중도층의 20%가 어떤 표심이 바뀌어도 대세는 지장이 없는데 그야말로 50대 50의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층의 한 20%가 영향을 받으면은 그거는 적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진보뿐만 아니고 이 일반 시민들 중도층까지 다 아우르는 것을 헌정수호 연대라고 이래 표현을 하는가 보네요. 이 세력을 다 모으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보면 조금 아쉬운 헌법을 게 파괴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좀 수호하자. 아쉬운 게 그러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포용력이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검찰 내통 발언을 하면서 당 밖은 고사하고 당 내의 어떤 그 통합 포용을 하는 부분에서 어렵다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 뭐 처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뭐 사람인데 2심 판결을 앞두고서 어떻게 평산심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검찰 내통 발언과 같은 이런 실수 또는 이것이 실제 말로의 실수인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반명 비명에 가서 그 마음을 다시 얻어내야만이 외연이 확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막판에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후보가 100표를 얻었다 그러면 그중에 70, 80%는 정당 고정표고 나머지 20, 30%가 후보의 인물표를 얻는 거다 말입니다. 정당 고정표는 어차피 당이 나서서 이게 확보가 돼요. 문제는 인물 고정표를 얻는 건데 인물이 요 나머지 한 20, 30%가 후보가 해결해서 얻어오는 이 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거를 이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볼 때 후보 여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 만약에 김문수를 상정하면은 김문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연의 확장성에 우려가 있지 후보가 불안하거나 심리적인 어떤 요인은 크지가 않아요. 반면 이재명은 외연 확장의 가능성은 더 큰데 문제는 개인 본인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득표에 있어 가지고 정당 고정표가 차지하는 게 한 60%, 70% 이래 되고 그다음 정당이 어찌하느냐에 따르는 게 한 20% 되고 10%가 후보에 따라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근데 10%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죠? 5대 5대 10%. 예, 그래서 90%가 거의 정당표다. 예를 들자면 정당 요인이다. 후보 요인이 10%다. 근데 이 10%가 당락을 좌지우지한다. 이거는 뭐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미세한 차일 때는 이게 큰 차일 때는 모르지만 미세했을 때는 1, 2%, 뭐 0.73% 차이도 나는데 이게는 이심 영향이 절대적일 수 있다. 결과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90%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인 거지. 그게 그런 차이까지도 뭐 미세한 영향이 없을 거다. 이건 아니죠. 있습니다.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두 번째에 포용 통합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봐요.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적인 순리를 갖다가 받는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이 역사적 순리를 따라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서야만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역사적 흐름을 받는 세력의 대표주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 어떻게 하면 좀 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내전을 종식시킬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민주당이 연대와 협력으로서 대선 승리를 가져왔듯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보가 주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아직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보수가 이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온갖 것을 장악하고 있다. 그게 진보는 선거 때마다 진짜 용을 써가지고 어떻게 그 판세를 갖다가 바꾸기도 하고 정권을 잡기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잡고 난 다음에는 기득권의 저항과 반항에 계속 힘든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에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확실히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당시에 80% 지지의 탄핵 지지 세력을 가지고서 탄핵 연대를 통해서 했어요. 공동정부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주당 아니 친문 세력만이 문재인 정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촛불을 배신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역사적 흐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받아안기 위해서는 정말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정부를 통해서 권력은 나눠가지 않는 게 속설이라 하지만 권력을 함께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나눠 가져야 우리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도 김대중 대통령도 권력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1년간 그 경제장관직을 다 줬잖아요. 총리 포함해서. 그렇게 권력을 나눠 가자.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을 함께하는 이 세력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에서 역사 여러분을 함께하는 세력에서 못 나눠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호사가들이 김부겸, 이낙연 총리를 갖다가 국힘의 국민 후보도 이름 올리듯이 저는 그 국힘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도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정말 지금 우리 이 우익 보수에 반발하고 또 팽개치고 팽당하고 했던 그런 분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까지도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협상 치열하게 했잖아요. 함께 안을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 내에 그 비명과의 통합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제진보 세력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런 중도 보수 세력과도 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 목표는 7대3으로 나가야 되고 60%라도 그걸 해야만이 금방 말한 그런 미세한 차이를 엎을 수 있고 저는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과 짜고 친 것 같아. 근거는 없다. 그냥 이 자기 이 추정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성호 친명자장이 본인이 사과하겠다. 대신이야 사과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과해야 된다 봐요. 사과해야 되고 그 사과의 시점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탄핵되고 나면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고 후보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공동정보와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 사과를 함께 하든 그 전에 하든 간에 그걸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자기 당에 있는 비명도 함께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은 이게 비명이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떤 주류를 바꿔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정치 교체다, 시대 교체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개헌이란 부분들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정치 교체, 시대 교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개헌이라는 그 틀을 안 바꿀 수 없죠. 약속이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 시기를 포함해서. 그랬을 때 새로운 장으로서 우리가 내일을 보고 오늘을 갖다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거기서 저는 그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저의 여론조사 수치를 읽는 데 있어서 제가 정당 지지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전남달에 나와서 여론조사를 잘못 읽었는 거, 여론조사를 잘못 읽음으로 인한 오독으로 인한 어떤 그 정책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리하게 취해서 읽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잘못 읽어서 오독을 해서 이 전세를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 여론조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세를 분석하기 위한 그 수치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자기네들이 유리한 식으로 수치를 그것만 유리한 것만 발췌해 갖고 논거로 삼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각 진영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알고도 수치를 그런 식으로 잘못 읽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잘 활용하면은 사회적 공론도 만들고 아까 60% 70%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수 진영 후보가 이기든 진보 진영 후보가 이기든 가급적이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승부가 나야만이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여론조사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전략을 짜는 후보가 더 큰 격차를 내고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홍영재 소장님한테 요즘 다음 대선의 스윙보트는 20, 30대다, MZ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MZ세대의 표심, 민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스윙보터라고 그러면 40대를 이야기하죠. 40대를 스윙보터라고 한 1, 2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노무현 때 주로 그랬죠. 예, 노무현 그리고 그게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스윙보터라고 했던 세대가 지금 65세 전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지금 30대 전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으로 이야기하면은 65세 전후 그리고 30세 전후 이 세대가 중도층을 형성하는 두 개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0대의 중도층은 자산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중산층화된 중도층이에요. 중산층으로서의 안정감이 확보된 중도층이고 반면 그 자녀 세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 30대 전후 세대는 자산이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자산이 없는 그런 세대의 그 중도층이어서 훨씬 더 이해관계 자신들이 취업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층들에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훨씬 더 많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여서 그 각각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중도층입니다. 해서 중도층은 두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이걸 합해서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윙보터로서의 영향력은 2030 세대 또는 40대 초반까지 이 중도층이 훨씬 더 윗세대보다도 크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에서 중도층이 스윙보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30대 전후에서 중도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최근 선거에서 20, 30대가 표를 더 몰아준 데가 항상 승리. 그렇죠. 대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더는 아니었어도 예상 밖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지지의 어떤 표심을 보여서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고 헬조선 논쟁을 벌어지면서 그 층이 문재인을 지지해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다음에는 이준석 중심으로 해서 세대 포유론으로 2030이 윗세대하고 연대를 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죠. 이겼더라고요. 그 20, 30대에서. 네.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연령이 1년 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이준석이 나이가 40이 안 되었어요. 이제는 40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세대가 그런 표심을 보니까 40 한두 살 정도까지 40 초반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래 보시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졌다. 반면 그 연령층은 1년에 아마 수십 년 정도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는 이 30대의 세대의 충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키워왔고 이 시니어 그룹 노인 세대들은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전체 유권자의 구성비도 바꾸면서 2030의 영향력이 매년 키워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지난 대선보다도 중도층, 특히 2030 세대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20 세대, 특히 25세 이하 세대하고 20세 후반 또는 20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0 세대하고는 조금 그 성향이 좀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런 거니? 부모의 어떤 그 효과, 상호작용 효과로 보시면 될 거예요. 30대를 중심으로 한 그 세대들은 그 부모가 과거 말씀드렸던 과거의 40대 중도층 캐스트 보호됐던 그 세대 영향을 많이 받았는 반면 지금 그 20대, 25세 그 20대들, 25세 이하 이런 세대들은 386 또는 포스트 386 그러니까 한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그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에요. 훨씬 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네거티브하게 보고 갈등 구조적 시각에서 보는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요 20 세대들은 30대들보다도 굳이 보수화로 따지면은 덜 보수화가 되고 굳이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30대만큼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덜 친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념이나 보수를 놓고 보면은 지지 정당 없다, 중도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탈이념적 성격이 강해요. 오히려 2030 세대들을 이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2030 세대들의 특성을 다 파악한다든가 이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이념의 프레임을 좀 벗어 던지고 있는 그 자체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래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각 당과 주자들의 그 대선 승부수는 바로 이 MZ 세대, 이 그렇습니다.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장악하느냐 네. 이게 달려 있겠습니다. 한 보세요. 이번에 지금 탄핵 찬반을 보면은요 가장 참 재밌는 게 탄핵 찬반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가 강경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하면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중도가 과거에는 보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보수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거는 오히려 줄어들고 중도가 늘어나요. 그것은 이 2030 세대들의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번 한길 조사에서는 20대는 또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30대는 뭐 비슷하고 근소하나마 반대가 더 앞서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대들은 부모 세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냐? 386하고 포스트 386 세대예요. 그들은 지금 이 탄핵 굉장히 적극적이고 찬성이 높죠. 그 부모의 영향을 받는 세대들은 거기에 이제 20대 특히 내려올수록 세대되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찬반이 그래 나오는 거고 30대 정도는 그보다 한 10년 위세대예요. 65세 전후예요. 예. 근데 그 60세. 성공에서 남녀간 또 이게 있잖아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세대를 합해서 놓고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근데 2030 세대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탈이념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20대가 부모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 부분들은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은.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친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달라도 분명한 거는 FGI 조사를 해보면 20대, 30대들이 부모님하고 사회 정치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래 이야기하면 20대, 30대가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하는 위상은 아니어도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뭐 뉴스나 이렇게 나올 때 정치 사회 문제가 나오면은 아버지가 이런저런 설명을 한대요. 하면은 듣는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들으면은 뭐 업셉트 하는 게 있을 거고 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40대 50대 세대들은 부모한테 그런 영향이 없었어요. 386과 포스트 386 세대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세대의 부모는 중졸 고졸 또 드물었으니까 국졸이 많았던 세대니까. 그래서 40대 50대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뭐 가정교육
예의 범절, 집안의 어떤 그런 가풍 이런 영향은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 사회 문제는 크지가 않았는 반면 2030 세대로 내려오면은 부모 세대의 영향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4월 달에는 더욱더 치열해진 아마 민심을 갖고 홍 소장님과 자리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